너 같으면 나눠주겠냐? 피 같은 내 50억. 큰아들의 이야기. 사람들은 나를 욕할 것이다. 형제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까지 다들 나를 욕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럼 너희들이었으면 달랐겠느냐고. 눈앞에 50억이라는 돈이 떨어졌는데 그 돈을 순순히 나누고 엄마까지 떠안고 동생들까지 챙길 수 있었겠느냐고. 말은 쉽지.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보면 달라진다. 돈은 사람을 흔들고 돈은 가족을 무너뜨린다. 처음부터 나눠줄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분명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은 내게 준다. 대신 내가 엄마를 모셔야.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동생들한테도 조금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한 명당 5억씩 10억 정도는 내놓을까 했다. 그래도 40억은 내 손에 남으니까 그 정도면 다들 조용히 넘어가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가 말했다. 50억? 그게 큰 돈 같아? 겨우 50억 가지고 도시에 건물 하나도 못 사. 너 그거 나눠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아내의 말은 단호했고 무서웠다. 나는 속으로 반박했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 못했다. 맞는 말 같기도 했으니까. 아내는 현실적이었다. 나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계산적이었다. 그러는 사이 자식들이 들고 일어났다. 아버지, 사업을 하고 싶어요. 투자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빠, 집을 늘려야 해요.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쳐요. 하나같이 손을 벌렸다. 그 눈빛이 나를 떠올리게 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있을 때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들 키우고 그러면서도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 나는 내 자식들에게조차 신뢰를 느끼지 못했다. 자식도 믿을 게 못 된다. 그 생각이 점점 깊어졌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다들 우리 돈만 노려. 동생들도 엄마도 자식들도 우리끼리 도망가자. 야반도주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자리 잡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결심에 차 있었다. 나는 안도했다. 그래. 역시 아내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내뿐이구나.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나는 아직 모른다.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내연남.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50억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숨기느냐, 어떻게 불리느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아내는 내 옆에서 속삭였다. 당신만 믿어. 우리가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돈으로 내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아직 모른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사실은 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도 통장을 바라보며 웃는다. 50억. 숫자가 내 눈앞에서 반짝인다. 나는 안도한다. 이제야 내가 가족들에게 짓눌리지 않고 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모른다. 그 50억이 내 목줄이 될 거라는 걸. 아내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되어 언젠가 나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나는 여전히 동생들을 원망한다. 왜 다들 나만 욕하는 거야?
내가 고생해서 버틴 세월은 보지도 않고 농사 짓던 그 땅, 다들 거들떠도 안 보던 땅이었잖아. 내가 받은 것도 결국은 아버지가 결정한 거잖아. 나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되뇌인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다. 그 땅은 내 것이 아니었다. 엄마의 노후였고 가족의 희망이었다. 나는 그걸 독차지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를 버렸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 엄마가 울면서 나를 부른다. 큰아들아, 내가 나를 버렸구나. 나는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나는 도망친다. 도망칠 수밖에 없다. 돈을 지키려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 버려야 했다. 그리고 이제 내 옆에 남은 건 아내뿐이다. 하지만 그 아내조차도 나를 속이고 있다. 그 진실을 알게 되는 날, 나는 어떤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저 통장의 숫자를 세며 안도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엄마의 이야기.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그래도 장남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나는 속으로 피눈물이 난다. 내 장남이 내가 목숨처럼 믿고 기댔던 그 아들이 내 곁에서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경남의 작은 산골에서 평생을 살았다. 남편은 농사꾼이었고 나는 늘 흙냄새 속에서 살림을 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우리는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애썼다. 남편은 늘 말했다. 큰 놈한테는 땅을 주자. 저 땅은 쓸모없는 땅일지 몰라도 농사라도 짓게 해야지. 대신 내가 늙으면 그 아들이 널 책임질 거다. 나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살았다. 사실 그 땅은 당시 돈이 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쓸모없는 산골짜기라며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땅이라는 게 있으니 장남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도 딸들한테도 재산은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다. 다들 알고 있었다. 큰 놈이 엄마 모실 거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세가 뛰고 그 쓸모없다던 땅이 하루아침에 50억이 넘는 돈이 되어버렸다. 장남은 그 땅 보상금을 받았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기대했다. 이제 아들이 든든하겠구나. 내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들은 나를 모른 척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댔다. 엄마, 아직 정리할 게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어느 날은 내가 전화를 걸자 아내가 받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있습니다. 이대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내가 평생 믿었던 장남, 그 장남이 내 곁에서 완전히 등을 돌린 순간이었다. 둘째와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형이 저렇게 다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나도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연락도 되지 않았다. 알던 집은 팔아버리고 가족들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가버렸다. 소식은 끊겼고 추적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홀로 남겨졌다. 나이 80을 바라보는데 기대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 젊을 때는 고생만 하면 나중에 편안할 줄 알았다. 남편 잃고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어져라 이랬는데 돌아온 건 입의 신뿐이다. 밤이면 잠이 오질 않는다.
자식 키운 게 헛수고인가 싶다. 물론 둘째와 딸들은 내 곁에 있으려 한다. 하지만 그들도 살림이 빠듯하다. 집 대출, 자식 교육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이다.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속은 무너진다. 왜냐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 막대한 재산이 장남 손에 들어가 있으니 조금만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은 숨통을 틀 수 있다는 걸. 그런데 아들은 모른 척한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애써 모른 채 하는 것이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무섭고 약값에 허덕이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젊었을 때 그 아이 먹여 살리려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은 것이다. 가끔은 남편이 원망스럽다. 왜 그 땅을 큰 놈한테만 줬는지. 차라리 나눠줬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큰 놈이 내 곁 지킬 거야. 걱정 말고 살아. 그 말을 나는 믿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이제 나는 홀로 텅 빈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산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둘째와 딸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들이 형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장남이니까 언젠간 돌아올 거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애는 돌아오지 않는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 거다. 내 아들은, 나의 장남은 결국 나보다 돈을 택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길어야 10년, 어쩌면 몇 년. 나는 그 세월 동안 아들의 소식을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조차도 허망하게 끝날지도 모른다. 그게 가장 두렵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울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그 한마디만 믿고 다른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는데 결국 나는 배신당했고 내 자식들 간의 사이도 갈라놓고 말았다. 내가 바라는 건 많지 않다. 거창한 돈이 아니다. 그냥 내 곁에 와서 안부를 묻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는 그 마음, 그게 다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조차 사라진 지금 나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다. 아들아, 내가 혹시 이 글을 듣는다면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돈은 결국 내게 남지 않는다. 너의 자식들이 너를 어떻게 기억할지, 내 아내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라는 사실 하나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제발 늦기 전에 돌아와라.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엄마 마음은 너를 향해 있다. 제발 늦기 전에. 딸의 이야기. 사람들은 말한다. 딸은 시집 가면 끝이지. 아들은 대를 잇는다고.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뼈저리게 안다. 왜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덜 귀한 존재였으니까. 우리 집은 경남의 산골이었다. 가진 것 없이 흙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시절, 엄마와 아버지는 늘 큰오빠를 챙겼다. 큰 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이었다. 나는 책을 좋아했지만 시골에서는 딸이 공부는 해서 뭐하냐는 말이 들려왔다. 결국 나는 고등학교까지만 겨우 졸업했다. 더 배우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집안일을 도맡았다. 밭일을 돕고 엄마 심부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는 사이 큰오빠는 아버지에게 땅을 물려받았다.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도 탐내지 않았다. 아버지도 말했다. 이 땅은 농사나 겨우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하지만 큰 놈이 책임지고 엄마를 모셔라.
나도 그 말을 들었고 믿었다. 오빠라면 엄마를 지킬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땅이 하루아침에 50억이라는 돈으로 변했다. 오빠는 보상금을 받았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이 달라졌다. 아니,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건지도 모른다. 엄마는 오빠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건 모시는 거지 아니었다. 엄마는 그 집의 머슴이었다. 손주들 다 키워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 살림을 다 했다. 오빠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를 부려먹었다. 그래도 엄마는 참고 살았다. 내가 그래도 이 집의 보탬이 되니까, 내가 있어야 애들이 잘 자라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자존심을 삼키며 살았다. 하지만 오빠는 결국 엄마마저 버렸다. 땅값으로 큰 돈을 손에 쥐자 엄마를 우리 집 앞에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락도 주소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빠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만을 택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결국 엄마는 내 몫이 되었다. 병든 엄마를 내가 돌봐야 했다. 작은 오빠도 도왔다. 하지만 그는 사정이 어려워 돈으로나마 조금 보탤 뿐. 결국 엄마를 직접 보살피는 건 내 몫이었다. 나는 직장도 내 인생도 내 꿈도 다 내려놓아야 했다.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 문제는 내 남편이었다. 그는 원래 다혈질이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고함을 지르고 술만 마시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엄마까지 모시게 되니 더 화가 났다. 왜 우리 집에서 내 엄마까지 봐야 하냐? 내 오빠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눈치를 봐야 했다. 밥상 하나 차릴 때도, 엄마가 한마디 할 때도 남편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엄마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내가 괜히 살아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졌다. 엄마는 짐이 아니었다. 내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엄마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내 삶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을까? 나는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딸이라는 이유로 공부도 못했고 재산도 못 받았다. 결혼해서는 남편 눈치만 보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마저 내 어깨 위에 얹혀있다. 나는 도망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그저 묵묵히 버텨야 할 뿐이다. 밤마다 나는 눈물을 삼킨다. 엄마 옆에서 자면서도 몰래 울고 화장실에 숨어서도 울고 빨래 널다가도 울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 큰오빠는 50억을 쥐고도 연락 한 번 없는데 나는 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엄마를 책임져야 하는 걸까? 이게 과연 공평한가? 사람들은 가끔 나를 보고 말한다. 그래도 딸은 효녀네. 어머니 모시잖아. 하지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칼날이었다. 나는 효녀가 아니라 그냥 희생양이었다. 다들 손가락질하며 떠넘긴 책임을 나 혼자 짊어진 거다. 엄마는 날 붙잡고 운다. 미안하다, 딸아. 내 인생을 다 망쳐놓았구나.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한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난다. 엄마를 향한 사랑과 오빠에 대한 원망과 내 인생에 대한 억울함이 기엉켜 나를 잠 못 들게 한다. 나는 이제 알았다. 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토록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짐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끝까지 엄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남편이 소리치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엄마를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낳아준 유일한 사람이고 나의 전부이니까. 그러나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나도 묻고 싶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나는 왜 단 한 번도 행복할 수 없었냐고. 그 질문의 대답은 아마 평생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엄마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버틴다.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렸으니까. 돈은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드러낸 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민낯이었죠. 큰아들은 돈을 택했고
엄마는 배신당했으며 딸은 희생만을 강요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피 같은 50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